예, 앞서 리포트도 있었습니다만 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오늘 저출산 관련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 나온 저출산 대책이기도 하고요. 주요 내용들 그리고 이번 대책에 분명히 전략적인 어떤 그런 포인트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대책 정말로 우리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윤석천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저출산 고령화사위원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가면 올해 우리나라 학교 출산율은 일명 아래가 될 것이다. 이런 심각성까지 얘기를 하면서 나온 대책인데 전체적인 내용 쭉 보셨습니다마는 작년에도 나왔고 그 전에도 나왔던 게 저출산 대책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과거의 대책과 비해서 올해 저출산 대책은 어떤 좀 차이 변화가 있다고 보셨는지요? 큰 틀에서 먼저 본다면. 일단 큰 틀에서 보게 되면은 한번 몇 년 전인가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그런 연구조사가 나왔어요. 세계에서 가장 먼저 멸종할 나라. 근데 그게 뭐 2750년에 그 한국이라고 딱 지목을 했었죠. 예, 왜 그러냐면 북한과의 통일이 안 되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민자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출산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여성들에 집중된 거였는데 이번 어떤 대책은 그쪽 개념적인 측면에서 약간 진일보를 좀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 가령 성평등. 그러니까 그 아이를 키우는 건 여성 혼자가 아니라 독방 육아가 아니라 남성과 그리고 일정 부분은 사회가 책임이 되는 몫이다.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진일보를 한 거고요. 특히 그 비혼이라든지 아니면은 홀로 이렇게 애들 키우는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대한 어떤 차별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나마라도 좀 줄였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약간 진일보한 정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럼 조금씩 한번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동안의 저출산 대책이라는 게 특히 2015년 이후에만 보면은 이제 매년 20조 이상의 막대한 그런 그 재정 투자가 들어갔는데 사실은 그 재정 투자가 뭐 1년 예산에 20조가 넘어서도 보면은 보육 쪽에 이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배정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2040 세대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뭐 예산이 별로 없었다 이런 얘기도 많았거든요. 근데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갖다가 이번 대책에서도 핵심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놓친 것 같아요. 물론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왜 아이를 안 낳느냐를 갖다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불평등인 거예요. 내가 지금 불평등에 행복하지 않은데 내 아이를 갖다가 이 불평등 생애에 던져놓을 거냐 이런 가령 뭐 내가 부모라고 하더라도 그런 결단을 내리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그 가령 뭐 소득 불평등이든지 소득 불평등이 됐든지 여러 가지 어떤 차별이라든지 이런 불평등 요소를 갖다가 장기적인 과제로 해결하지 않고는 과연 우리나라 그 출산율이 높아질 거냐는 건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가령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 GDP 성장하고 반드시 맞물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복 지수라는 건 뭐 부타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행복하고 남미에 있는 여러 나라들 우리보다 훨씬 GDP가 낮은 국가들 역시 행복한 나라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괜찮거든요. 문제는 불평등이 심화. 그리고 이 불평등 구조를 갖다가 어떻게 깰 거냐. 이 부분이 결국은 장기적인 과제로 추구돼야지. 그게 과연 성평등이냐? 그것과 동시에 이게 추진되지 않는 이상 출산율이 어떻게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도 제고될 수 있는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뭐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없겠습니까만 오늘 나온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그 저출산 고령사위원회 쪽에 있는 이제 정부 이제 관계자겠죠. 한 얘기는 일단은 단기 대책을 일단 워낙에 급속도로 좀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그걸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단기 대책에 이번 대책에 뭐 주안점을 뒀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몇 가지 살펴보면은 일단은 그 어린아이들에 대한 특히 영아들 1세 미만이죠. 그 영아들에 대한 의료비를 뭐 낮춘다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대책들이 포함이 돼야 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비를 갖다가 어떻게 줄여줘야 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씀하신 교육비라는 건 특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이상 올라갈 때의 사교육비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대학 등록금 문제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깜깜하거든요. 사실은 뭐 무상교육이라고 하지만은 초등고등학교가 근데 사교육비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뭐 저도 부모 된 입장이지만은 다른 애들과의 어떤 경쟁이라는 걸 갖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회 구조지 않습니까? 경쟁이 워낙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격화되어 있는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대책들도 반드시
이게 동반이 돼야지. 따라서 이 부분은 여가부 혼자서 어떻게 보게 되면 해결해야 될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교육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장기적인 방향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은 가령 애들 키우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부분 아까도 불평등 문제도 제고를 했지만 그 부분의 한 축은 교육비가 있거든요. 교육비가 워낙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건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사교육비 부담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 중장년 세대의 노후 문제, 그러니까 노후 준비에 부실하고도 또 직결되는 그렇죠.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 교육비, 특히 사교육비 문제는 네네네. 제도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죠. 근데 네네. 그 부모들의 어떤 뭐랄까요, 이 생각들 네네네. 이 부분에도 결국은 좀 변화가 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맞습니다. 뭐 반드시 어떤 제도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예. 결국은 아이가 행복한 길을 갔다가 부모들이 어떻게 보게 된 걸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부모가 행복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갖다가 혹사시키는 경향들은 좀 있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도 조금은 고쳐나갈 필요는 있겠죠. 예. 오늘 나온 여러 가지 구체적인 대책들도 뭐 쭉 다 보셨겠습니다만 네네네. 평론가님 보시기에 이거는 좀 조금 실효성이 있겠다. 이거는 좀 그전보다 좀 나아졌다라고 혹시 보이는 게 있으셨어요? 비혼 한부모 가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비혼 출산 규모는 2% 안팎인 줄 제가 알고 있어요. OECD 평균이 40%입니다. 그거는 네. 등록이 된 게 신고가 된 게 이를테면 확인이 된 게 2% 정도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런 게 아는 것도 분명히 있을 분명히 테고요. 있겠죠. 그렇지만 OECD 평균이 40%가 비혼 부모들이에요. 그 다음에 부모가 아니라 그게 뭐 그 아버지가 됐든지 어머니가 됐든지 비혼 출산율이 그렇게 됩니다. 특히 스웨덴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50%가 훌쩍 넘어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결혼하지 공식적으로. 않고 애를 갖는 거죠. 이 부분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부모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차별들 이런 것들이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줄이겠다는 어떤 의지를 보인 거는 대단히 바람직하다. 그래서 아이를 갖는 게 반드시 혼인을 해서 한 가정을 이뤘을 때 아이를 갖는다는 개념 자체가 아니라 혼자서라도 비혼을 하더라도 결혼을 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아이를 갖고 또 그 아이가 어떻게 보면 차별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이런 사회를 갖다가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문을 열어준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지금 뭐 비혼 얘기를 아까부터 처음부터 네네. 평론가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몇 번을 좀 말씀을 하셔서 네네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왠지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구체적인 대책들이 사실은 네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확한 포인트를 짚지 못하고 역시 그냥 예전의 대책들에 뭐 조금 더 그렇죠. 그 정도밖에는 아니다라는 예. 판단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드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 조금 더 준다고 해서 애를 덜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패러다임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살기 좋은 세상, 그 다음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더 조금씩이나마 그래도 불평등 구조가 완화되는 세상. 그래서 청년들이 내일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고 또 내 아이도 충분히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지금 완전히 계층 사다리도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내 애가 나처럼 힘들게 살 거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부모가, 어떤 청년들이 애를 낳으려고 하겠어요. 결국은 나도 행복하고 아이도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구조적인 어떤 패러다임 자체를 갖다가 여가부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교육부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정부 부처들이 모여서 이건 종합 대책이 되지 않는 이상 사실은 출산율을 갖다가 어느 정도 제고한다는 것은, 끌어올린다는 것은 사실은 단기간에 걸쳐서는 불가능할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오늘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발표 내용 중에 보니까 사실 이제 이렇게 새로운 정책들을 그러니까 예전의 거에서 뭐 재탕 삼탕 또는 뭐 그보다 조금 더 진전돼도 결국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겁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를 현재 상한액 200만 원인데 이걸 250만 원으로 이제 확대하겠다. 뭐 이를테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전보다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부분에서 예산은 아직 뭐 충분히 논의를 하지는 않았다. 관련 부처들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것도 사실은 또 이나마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왠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요. 그렇죠. 뭐 이번 것도 뭐 어떻게 보게 되면 권고안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회가 권고안을 한 건데 그게 과연 예산 확보가 될지 안 될지는 결국은 국회의 몫이니까요. 다만 이런 식의 어떻게 보게 되면 경제적인 지원을 갖다가 조금씩 늘려주는 것도 물론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바람직하고 좋지만 조금 더 큰 틀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거시적인 안목을 갖지 않는 이상 이 문제가 풀릴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현안은 최저임금이라든가 근로자 단축 같은 이런 노동 현안, 그다음에 소득주도 성장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더 근본적으로는 이 저출산, 이 고령화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에 더 심각하고 더 걱정스러운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이 저출산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좀 다시 한번 듭니다.